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여성 탐정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탐정 캐릭터 치곤 꽤나 흥미롭고 모순적인 포인트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 17살의 나이로 뉴욕 사교계에 데뷔한 부유한 상류층 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돈이 간절히 필요해 직접 탐정사무소에 찾아가 탐정 일을 지원했다. 엄격한 아버지의 눈은 반드시 피해야 할 뿐더러 막 데뷔한 사교계에도 소문나지 않게끔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싶다. 잔인한 범죄 현장을 맡기엔 상처받을 어린 나이니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사건을 맡고 싶다. 탐정사무소 소장이 보기에 바이올렛의 이 조건들은 여간 곤란스럽고 까탈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바이올렛에게서 탐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연히 본 듯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속에서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딱딱 빈틈을 짚어내는 직관력과 적절한 때가 오면 그 누구보다 대담해지는 행동력까지. 그러니 부잣집 딸내미의 철없는 요구에 요리조리 밀당해가며 소장은 바이올렛의 잠재된 탐정력이 발휘되도록 그녀를 사건 현장에 밀어넣고 점점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있달까요? 실제로 뉴욕의 1900년대를 살며 바이올렛이란 여성 탐정 캐릭터를 창작해낸 작가는 그 시대를 일부러 고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그때의 사회나 문화, 이슈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의 작가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이 탐정 소설을 썼을 겁니다. 120년 전 쓰여진 소설을 하나씩 번역을 하고 낭독하는 건 현재와는 다른 생경하기도 흥미롭기도 한 그 시절의 뉴욕을 경험해보는 듯해서 신선합니다. 이런 것이 시대물 소설이 주는 묘미이기도 하겠죠. 오늘의 사건에서 새내기 탐정 바이올렛은 사교계 활동으로 참석한 음악회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남성이 지독한 추문에 쌓인 사건의 의뢰인이라는 데서 시작되네요. 매사추세츠 아름다운 해안, 파도소리 가득한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벌어진 오늘의 사건을 17살 풋풋한 탐정 바이올렛이 되어 저와 함께 만나볼까요? 세 번째 사건, 동굴 속 유령. 제1장. 바이올렛 스트레인지가 수심에 잠기는 일은 드물었다. 사교 행사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보스트 부인의 저택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바이올렛은 분명 딴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듯했다. 그저 연주가 매우 훌륭하여 음악에 몰두한 경우라면 이 상황이 이해될 법했다. 하지만 연주는 평범한 수준이었고 바이올렛의 예민한 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소양을 쌓아온지라 최고의 연주가 아니라면 그녀의 마음을 끌 수 없을 터였다. 오늘 그녀와 함께 동행한 남자가 따분했던 걸까? 그날 저녁 바이올렛을 에스코트한 남자는 입담이 무척 뛰어났다. 그런데도 바이올렛은 그의 존재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예의상 그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지만 집중하는 기색만 보일 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직 풀지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는 것일까? 바이올렛이 집을 나설 때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닌 듯했다. 그녀는 오빠 아서 스트레인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나가서 즐겁게 놀 거야. 세상 일, 사건 따위는 싹 잊어버릴 거야. 그렇다고 그녀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작은 연주회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짧은 시간 내 그녀의 명랑함이 흐려진 것일까? 저택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올렛은 저택 입구 근처에 모여있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마치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 바이올렛의 관심이 오롯이 그에게로 쏠리고 말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 남자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남자의 빼어난 외모와 범상치 않은 표정이 바이올렛의 마음을 붙잡은 걸까?
단순히 그의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를 사로잡은 건 그 남자의 얼굴에 드러난 깊은 우울감 때문이었다. 뿌리 깊은 우울감이 분명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슬픔으로 인한 결과처럼 보였고 그런 면이 바이올렛의 흥미를 끌었다. 사교장에서 우연히 본 남자로 인해 이토록 마음의 동료가 생긴 건 바이올렛에게 있어 생전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강렬한 느낌은 그녀를 이전의 바이올렛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꼭 알고 싶진 않았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저 그 남자의 우울한 표정에 이끌려 오롯이 홀로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끝난 바로 직후의 연회에서 그녀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말았다. 그녀의 시선과 생각을 붙잡았던 바로 그 젊은 남자가 바이올렛에게 점차 다가오더니 그의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리는 특유의 신호를 보내온 것이었다. 그 특유의 신호는 탐정사무소 소장이 사건 의뢰자로서 그를 그녀에게 보냈다는 의미였고 정식으로 소개받든 아니든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냥 피해버릴까? 남자의 그 행동이 신호임을 알아챘지만 못 본 척하며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자리를 떠나면 그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저녁 그녀가 즐겨온 혼자만의 상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다. 남자의 눈빛이 그걸 막은 것이었다. 남자의 시선은 바이올렛을 사로잡았고 이제 그녀는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바이올렛은 애써 미소로 남자를 맞이했다.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도 눈부신 미소로 그녀에게 답했다. 그러는 남자는 사교 모임에서 처음 마주한 남녀가 서로 의뢰 나누곤 하는 예의 섞인 인사치레를 모두 무시한 채 마치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서둘러 해방되고 싶은 사람처럼 곧장 바이올렛에게 말을 걸었다. 좋은 분이시군요, 스트레인지 양은.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저를 받아주시고. 사실 저는 예의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 의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소장에게 들었습니다. 스트레인지 양은 제가 현재 처한 공경에서 저를 구해줄 지성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저를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고마울 텐데. 그런데 저를 모르시나 보군요. 저는 로조 업전입니다. 이번 연주의 주최자께서 제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분이어서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죠. 스트레인지 양을 만나 제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저는 기꺼이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인지 양까지 비난을 받게 할 권리는 없죠. 저는 괜찮아요. 바이올렛의 목소리는 평정심을 다소 잃은 듯 불안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숨긴 덕분에 로저 업전은 그녀의 동료를 알아채지 못했다. 저도 그 이름을 알아요. 근데 제게 주어질 임무가 업전 씨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고 그 임무가 제게 부담이 될 일이라면 피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업전 씨를 제게 보낸 사람의 요청이 있기도 하니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둘러 답하기 시작했으나 앞에선 남자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을 깨닫고 그만 판단력을 잃고 말았다. 자신의 그런 심정을 들킬까봐 그녀는 곧 입을 다물었다. 로저 업조는 바이올렛이 잠시 당황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양에게 저를 보낸 이가 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제가 당신과 만나는 걸 허락치 않았을 겁니다. 스트레인지 양도 제 이름,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여러 주문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맞는 내용도 있고 완전히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내일 제게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여태까지 그저 덮어만 두었던 그 주문들을 제대로 해명하도록 하죠. 그러니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직감은 결코 승낙하지 말라고 아우성쳤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혹적인 데다 확신마저 주는 이 남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반면 그녀의 동정심은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동정심이 승리했다. 그가 파티장을 빠져나간 후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얼른 균형 잡힌 판단력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미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이상 쓸데없는 후회에 빠지진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 후에야 차차 그녀는 그의 이름, 로저업전을 먹칠한 스캔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로저업전은 2년 전쯤 아내와 사별했고 그와 관련된 추문은 아내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다. 업존 가문은 매서추세츠의 부유하고 명성 있는 가문으로 해안가에 자리한 가문의 저택은 매서추세츠 주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로저업전은 가문을 이어갈 후계자였다. 그는 거만하지 않았고 가문 후계자로서의 재능과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성숙한 남성으로 완전히 무르익기 전 로저업전은 한 아름다운 여자에게 경솔하게 매료되었고 이후 그의 인생은 달라지고 말았다. 그를 사로잡은 여자는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인 매력과 더불어 차가운 심장과 교활한 두뇌를 가진 여자였다. 로저업전의 아버지 호모업전이 아들을 가문을 이을 후계자로 키워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아들은 사랑에 빠져 그 여자를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아버지 호모업전은 충격을 받았다. 아들 로저가 소개한 그 여자의 눈부신 미모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그녀의 미모는 주변 남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쉽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릴 만큼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들의 갑작스런 결혼 선포에 호모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자신이 아들에게 품었던 희망과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신중한 성격과 판단력을 가진 아버지 호모업전은 아들의 아내라는 그 여자가 이 집안의 축복 대신 저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려는 증명되고 말았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로저업전은 자신의 미래와 야망을 모두 상실해버린 듯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더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저 낮에는 아내의 변덕과 허영을 충족시켜주며 보냈고 밤에는 아내가 소개한 불량한 친구들과 흥청거렸다. 그것이 아버지 호모업전의 두려움을 피해 달아난 보스턴에서의 부부 생활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손주의 탄생으로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는 그들 부부를 다시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후 엄청난 기만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비극을 낳고야 말았다. 보스턴에서 둘만 지내는 동안 부부는 카드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호모업전은 카드게임이나 도박이라면 질색을 했기 때문에 저택으로 돌아온 이후 부부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점차 지루한 생활을 참을 수 없게 된 아내는 남편을 부추겼고 두 사람은 가문의 거대한 저택에 딸린 해안가, 그곳에 늘어선 암초 뒤에 숨겨져 있는 동굴 하나를 발견하기 이르렀다. 동굴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로 이용하기 충분해 보였다. 처음에는 저택을 빠져나와 그 동굴 안에서 종종 둘이서 카드게임을 하다 누워서 낮잠을 즐기는 정도였지만 이내 돈 내기나 시내에서 저녁 내기 등 심심찮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엇이든 걸고 내기 카드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둘만의 내기 게임을 즐기던 부부는 점차 더 재미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내는 함께 게임할 친구들을 원했고 더 큰 재미를 갈망했으며 더욱더 큰 규모의 게임을 원했다. 결국 부부는 아버지 호모업전 몰래 그 동굴에서 함께 어울릴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다. 해안가 동굴을 보다 안락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밤새 불을 밝혔다. 암초 뒤에 숨겨진 작지만 안전한 은신처 동굴은
밀물 때에는 보트로 접근할 수 있었고 썰물 때에는 벼랑 위의 길을 통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로저의 유산은 결혼 후 호사스런 생활을 가능케 했지만 흥청망청한 생활과 아내의 끝없는 허영 아래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로저의 비밀스런 동구 생활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로저 업전의 파멸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 아들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저의 아버지 호모 업존에게 이러한 생활을 알리지 않았다. 호모 업존은 누구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완고한 성격의 그는 눈에 보이는 확연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러니 로저의 불량한 친구들이 로저의 비밀스러운 생활을 폭로할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호모 업종과 마주한다는 건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터였다. 호모는 엄격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꽤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교활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런 면을 간파해 저택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 시아버지 역시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요량으로 온갖 감언이설과 애교를 호모 업존에게 퍼부어댔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첫인상. 며느리가 자신의 가문에 저주를 불러올 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기에 호모 업존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시아버지를 향한 노력이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녀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을 완전히 멈추었다. 그리고 되려 노골적으로 냉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행동은 점차 심해지더니 남편 로저와 자신의 아기에게조차 냉담해졌다. 그랬다. 그녀는 원래의 기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편 로저가 그녀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모양인지 그녀는 이제 그들의 은신처 동굴에 게임을 하려고 찾아오곤 했던 행실 나쁜 남자들의 찬양을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다. 그걸 얻기 위해 그녀는 남편을 끊임없이 부추겨 도박 게임을 벌였고 남자들을 동굴로 불러들였다. 누가 보더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로저는 그녀의 노예였고 그녀의 허영과 변덕에 노란한 희생자였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로저 업전은 갑자기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소문으로는 아버지 호모 업전이 해안가 동굴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한 벌로 아들에게 당장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또 다른 소문으로는 로저 자신이 앞장서서 이혼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하는데 어느 날 저녁 뉴욕으로 혼자 외출했던 로저가 예정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고 아내가 보이지 않자 그녀를 찾으러 동굴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로저가 평소 좋아하지 않던 남자와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 사이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든 간에 이들 부부가 곧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했다. 그리고 어느 으스스한 가을 아침 로저의 아내가 저택의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이었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심장질환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녀의 주치의는 그 사실에 의아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나타난 검은 멍자국으로 봐서는 심장 발작 이전에 어떠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였다. 만약 그녀의 목과 같은 부위에 검은 멍이 남아 있었다면 아내와 이혼을 진행 중에 있던 젊은 남편이 큰 곤란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손목에 작은 멍만이 전부였고 그 정도의 멍으로 사람이 갑작스레 죽을 리는 없었다. 더구나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 적어도 10시간 동안의 시간을 되돌려 살펴봐도 그녀와 로저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밝힐 증거 또한 없었다. 되려 이와 반대되는 증거는 충분했기 때문에 남편 로저는 아내와의 몸싸움이라던가 아내의 죽음과 연관된 모든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사실에만 추문이 뒤따르는 건 아닌 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를 잃은 젊은 남편의 눈은 기이한 눈빛을 띄었고 그 눈빛은 무언가 불안에 떠는 영혼이 깃든 듯이 보였다. 그러자 의혹이 떠오르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이 잘못된 결혼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상한 추문들이 드리워졌다. 오래된 해안가 동굴을 부도덕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부싸움의 흔적도 서로 섞이게 되었다. 결국 로즈옵전은 사교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지 않은 그의 친구들까지도 피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이올렛의 귀에도 전해진 로즈옵전에 관한 스캔들이었다. 그런 소문들로 인해 바이올렛 역시 만나본 적 없던 로즈옵전이란 인물에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 로조의 눈에 담긴 깊은 고통을 마주하고 그녀는 그가 스캔들과는 달리 결백한 남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로조옵전의 간절한 상담에 응하게 만든 것이었다. 제2장 다음 날 로조옵전은 정확히 약속한 시각에 그녀를 만나러 왔다. 바이올렛은 다시금 그의 얼굴에서 잠 못 이룬 흔적과 더욱 짙어진 고통의 징후를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로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에게 맹세한 것을 깨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 진심을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 있고 그것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죠. 개인적인 불명예라면 내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내게 닥쳐온 시련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어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스트레인지 양, 내 아내는 심장질환 때문에 죽었다고 추측되고 있어요. 나는 의사의 그런 설명에 큰 의심 없이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주 전 난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미처 마치지 못한 문장이 허공에서 떠돌았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말이나 몸짓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렛은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옆으로 돌려선 그의 얼굴 속에는 공포가 드러나 있었고 그로 인해 침묵과 함께 찾아온 공허함이 바이올렛의 동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동안 로즈옵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볍게 그러나 최대한 감정을 담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그 사건이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사실을 밝히게 된다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가요? 맞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후회할 만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현재 제 판단에 확신할 수 없어요. 저의 이 의혹이 그저 망상의 결과라면 이건 내가 아끼는, 존경하는 그분에게 모욕이 될 겁니다. 은혜도 모르고 오해를 한 것일까?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로즈옵전이 말을 멈췄다. 우선 아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 가닥이 잡힐지도 모릅니다. 로조는 부르르 떨더니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니 이야기를 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트레인지 양께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제 아내의 죽음을 모를 리 없겠죠. 하지만 그 죽음과 연관된 또 다른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제 자존심과 소위 말하는 명예라는 것을 걸고 다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 아내가 죽기 전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혼에 관련된 의논을 하고 있었죠. 그 자리엔 아버지도 계셨고요. 제 아버지를 모르시겠군요. 제 아버지는 강하고 완고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랜 전통과 가문을 고수하는 분이시죠. 아버지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건 제 아들 로저일 겁니다. 아버지는 손자에게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거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로 인해 맛본 몰락과 좌절 속에서도 살아남은 희망의 흔적을 보고 있죠. 저는 그걸 알기에 제 아이의 존재가 아버지의 노년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춤을 추듯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곱슬머리는 휘날리고 얼굴은 생기와 기쁨으로 빛났죠. 아내는 이혼의 조건으로 아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아들이 아내보다 할아버지나 저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나를 보는 아이를 무시하고 위협적으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냉담하게 굴면 아이가 방에서 나가주리라 간절히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아이는 자신에게 뻗어오는 엄마의 팔을 무시하고 바로 나에게 달려왔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는 상스러운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이 아이와 같이 떠날 수 없다면 이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말을 이어나가는 건 의미가 없게 되었죠. 아내는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나는 일격에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죠. 아버지께서 한순간에 그렇게 얼굴 표정을 변하는 모습은 그 이전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침묵 속에서 비난하는 시선으로 우리 부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내에 대한 애정은 식었고 손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내의 냉혹한 성격에 완전히 눈을 뜬 상태에서 아내가 이곳에 남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호소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는 추문이 퍼지는 걸 아주 두려워하시는 분이었고 이혼 소송을 벌이는 걸 질색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난 아내의 천성을 이용해 아내를 움직일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 아들 로저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죠. 스트레인지야. 제발 저를 쳐다보지 말아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인데다 다시금 떠올리니 소름이 끼칠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당연히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란 여자는 게임 테이블 앞에서는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을 나서자 나는 아내에게 아이를 걸고 도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제안을 수용했어요. 로저업 전의 마지막 한숨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드러났다. 태풍이 다가오는 듯 갑작스러운 어둠이 바이올렛의 몸과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가 앞에 있는 남자에게 긴장된 시선을 고정하는 사이 우울함 속에서 그림자보다 짙은 무언가가 두 사람을 감쌌다. 바이올렛은 로저업 전이 말을 다시 시작하는 걸 묵묵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짙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앉은 곳 아래에 놓인 전등 버튼 위로 뻗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스위치를 누를 수 없었다. 앞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너무나 어두웠기에 그에 어울리는 어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녀로서는 그 어둠 위에 빛을 비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몸을 떨며 통제할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마침내 낯선 방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서 멀어져 방 한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그런 구석진 곳에서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제가 살고 있는 저택은 방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계획한 그런 일을 위해선 우리 둘만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해안 바위지대 속에 숨겨진 작은 동굴 말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 비참했던 우리 자신을 숨기던 그곳.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장소죠. 게다가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뒤를 따라올 사람도 없는 곳이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도박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저태간 모두가 잠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보트를 탔습니다. 노젓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군요. 너무도 생생하게. 달빛에 비친 요염한 아내의 얼굴, 은빛으로 빛나는 물결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광경과 이따금 들리는 낮은 아내의 비웃음. 저는 영롱한 파도 소리에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내의 냉정함에는 자제력으로 맞서려 했고, 아내의 비웃음에는 무표정으로 대하려고 했죠. 하지만 카드를 돌리는 순간이 되자 그런 노력은 쓸모없어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제 손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어요. 첫 번째 게임을 했고 아내가 졌어요.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고 아내가 이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 이전부터 내가 예감했던 운명이 현실이 되더군요. 아내에게 행운이 따라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를 잃은 것이고요.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사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혔다. 노조업전이 서둘러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내가 마녀 같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바다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아주 기쁘게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더군요. 웃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외쳤어요. 당신은 역시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군. 이제 아이는 내 거야. 아버지를 무시하도록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로저? 무언가 반박을 했냐고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모든 걸 잃은 남자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력하게 동굴 바깥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게 전부였어요. 밀물대 타고 온 보트가 겨우 몇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보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암초를 넘어가는 것이 그 동굴을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비참해진 나는 암초 쪽으로 향했죠. 압니다. 한밤중에 아내 혼자 제가 지나간 그 거친 길을 걸어오도록 아내를 동굴에 버리고 온 것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 하지만 그때는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탓하며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작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택을 떠날 때 사용했던 작은 문이었죠. 그런데 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내가 그 문을 꼭 닫았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난 잠시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더 큰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스트레인지 양. 그가 그림자 속에서 나와 바이올렛을 바라보고 섰다. 그 끔찍한 운명의 밤에 겪은 일들을 더 말씀드릴 테니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지나지 않고도 제가 가려던 방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아들의 방문 앞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방문을 붙들고 있었어요. 차마 아이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가기 위해 조심스레 방문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그 어두운 방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는 동안 복도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아내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나 자신의 불행을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이 오는 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린 건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문이었어요.
저택의 침묵을 깨고 들려온 비명은 딱딱하고 차가운 아내의 시체가 발견됐음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은 아내가 죽은 내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 보인다고. 그래요. 그때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드디어 호의적인 운명의 힘이 내 편이 되어준 순간이 아닐까. 내 아내는 죽었고 난 이제 내 아이와 살 수 있어. 그런 심정 때문에 사람들이 제 기쁨을 알아챌까봐 침착한 척했죠. 압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걸. 하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아들을 걸고 게임을 했던 그 끔찍한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를 내버려 두고 무모하게 동굴에서 도망쳤던 일도 잊었죠. 아니, 난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있는 힘껏 돌아왔습니다. 5주 전 새로운 두려움과 의혹이 그날 밤에 있었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고 그 비밀을 다시 들추게 만든 것이죠. 노조업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 사람들은 아내가 누워있던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불 아래 평온하게 누워있는 아내의 아름답고 싸늘한 몸을 가리켰죠. 그녀의 불행에 몸을 떨긴 했지만 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때 하녀 중 한 명이 의자 위에 단정하게 개어진 옷가지와 그 위에 놓인 슬리퍼 한 짝을 가리켰습니다. 슬리퍼가 한 짝만 남겨져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며 다른 짝도 찾아봐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지만 그 또한 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옷자락을 들어올리고 양쪽 손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주처럼 하얀 피부 위로 마치 둥근 고리처럼 멍자국이 있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내를 폭행한 기억이 없어요. 게임이 벌어졌던 동굴에서도 아내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5주 전 그 두 가지 사실이 놀랍도록 뚜렷하게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고 해명이 필요로 하는 그때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사실 나는 아내가 죽고 난 뒤 1년의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현실 감각을 찾고 아버지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 이후로는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던 그 해안가 동굴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5주 전, 아끼는 사냥개 한 마리가 계주를 풀고는 먹이를 쫓아 해안가 동굴 속 어둡고 깊은 곳까지 뛰어들어갔고 제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개를 잡기 위해 동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반사된 빛이 동굴 구석을 밝히자 어떤 물건 위에 웅크리고 있는 개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물건이 잃어버린 아내의 슬리퍼 한 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닷속이나 바깥에 있는 암초 사이도 아닌 동굴 안이라니. 바로 그건 아내가 집까지 걸어서 온 게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택 안 그녀의 방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죽어있던 아내의 발은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집에 돌아온 것일까요? 누가 그녀를 도왔을까요? 누구의 도움으로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신고 있는 그 섬세한 신발이 보트에서 내려와 음침한 동굴 구석에 놓이게 된 지 이미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겨우 하루가 지난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그 슬리퍼가 너무 멀쩡해서 나는 우리 아이를 걸고 카드게임을 했던 그날 밤의 순간순간이 떠오를 지경이었어요. 그녀의 반짝이던 눈동자, 붉게 움직이던 입술, 가녀린 하얀 손, 그 손가락 위에 다이아몬드, 그녀가 쥐고 있던 카드패, 그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해변 자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우리 두 사람이 따랐던 와인의 향, 와인을 담고 있던 병과 그녀가 마신 잔은 이미 깨어진 채 바윗돌이 무성한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모든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고 그녀 곁에서 물러나 동굴의 입구로 걸어가는 내 자신의 형체도 보였어요.
그 형체는 금방 바위 너머로 사라졌죠. 하지만 여기서 환상이 깨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내가 암초 사이를 걸어가는 동안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던 덤불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강한 바닷바람 때문에 생긴 소리였을 수도 있고 내가 다가가자 작은 동물이 도망친 소리였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나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혹이 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죠. 그녀의 발에서 벗겨진 슬리퍼와 그녀의 방 안에 있던 옷들, 그 모든 것은 의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코 그런 정리를 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녀의 손목, 둥근 띠를 그리며 멍들어 있던 그 손목. 네, 물론 그녀는 심장질환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기 전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와 다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가 아내의 손목을 강하게 쥐었겠죠. 또다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쥔 건 누구였을까? 노조업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간이 어떤 장소를 증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해안가 동굴을 증오합니다. 그 동굴 벽과 바닥, 보이는 구석과 보이지 않는 구석 모두를 혐오해요. 그것들을 보고 있자면 내 영혼이 몸에서 찢겨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굴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알아낸 게 있습니다. 동굴 안엔 앞으로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죠. 그리고 바위 틈 사이로 2개의 못이 박혀 있고요. 2 못의 사이는 몇십 센티미터 간격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사실 그 못들은 내가 직접 박은 것이었죠. 아주 오래전에요. 그 당시 유행하던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 박은 못이었죠. 그리고 못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고 밧줄의 끝은 동그란 고리 모양이었어요. 난 한때 심심하면 그 끝에 매달려서 근력 운동을 하곤 했거든요. 그것까지라면 아무런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그저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짖더니 밧줄의 고리 쪽으로 뛰어 올라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난 아내의 손목에 있던 둥근 멍자국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겨우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또 다른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드들은 동굴 바닥에 흩어져 모두 위를 향한 채 일정한 순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본다면 반듯하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 카드 옆에는 저택의 라운지에서 가져온 쿠션이 있었습니다. 가늘인 손목을 묶었을 밧줄, 일정한 패턴으로 늘어져 있는 카드, 아내의 코와 입을 막았을지도 모를 쿠션. 그것들은 나에게 복수와 살인이란 2 단어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내가 나의 명예와 가문을 좀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의 복수. 귀여운 우리 로저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강한 애정. 그래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그런 사랑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죠. 죽은 아내의 시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침대에 눕히고 그날 이후로 그 사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 수 있는 그 강인한 사람 말입니다. 스트레인지 양, 이상할 만큼 강한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이올렛이 로즈옵전을 막으며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했다. 당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저도 이제는 이해할 수... 과연 그랬을까? 바이올렛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그 생각에 망설이는 사이 로즈옵전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마치지 못한 문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사냥개를 쫓아 우연히 동굴 안에 들어갔던 그날 혼란에 빠져 휘청이며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도에 서 있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됐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마주쳤고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결투하는 2 사람처럼 심장에 칼을 꽂은 채 우리 2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의 미소가 먼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급격히 약해지신 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무덤에서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게 된다면 평생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의욕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인지 양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직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의혹이 틀리다는 걸 증명해 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이올렛이 로저 업전을 가만히 쳐다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습관이 있나요? 잠을 잘 주무시는지 아니면 밤에 잘 깨는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저희 가족과 함께한 하인이 있습니다. 그가 최근 아버지와 같은 방을 쓰면서 계속 그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그가 나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 로저는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이를 많이 돌봐주나요? 그를 사랑스럽게 대하시나요? 그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아이도 좋아하나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죠. 그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즐거울 정도입니다. 그럼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군요. 로저 업전 씨,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이해해 주세요. 모두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5주 전 당신 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기 전에 그분이 그 해안가 동굴 근처 쪽으로 산책을 나갔거나 그 주변 바위지대를 돌아본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군요. 저택 가까이에 바다가 있고 아버지는 늘 바다를 사랑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벼랑에 서 있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부친의 방 창문은 어느 쪽을 보고 있나요? 바다 쪽입니다. 그렇다면 벼랑 쪽이겠군요. 그래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벼랑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에게 특이한 습관이 생겼겠죠. 특이한 습관이라뇨? 매일 밤 침대에 눕기 전 아버지는 몇 분 동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곤 해요. 아버지 말로는 그건 바다에게 저녁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죠. 만약 아버지가 그런 습관을 버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건강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겁니다. 질문을 하는 동안 바이올렛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 등불을 켜고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당신의 저택을 볼 필요가 있겠군요. 제가 그곳을 방문해도 괜찮겠나요? 다음 주에 지인의 결혼식 때문에 저는 비벌리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원래 이틀 정도만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사흘로 연장하고 그중 하루는 당신의 저택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제 오빠 아쏘도 같이 동행할 겁니다. 로저 옵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몸짓으로 수락을 표현했다. 그의 몸짓이 매우 정중했다. 마치 그가 말로써 수락을 표현한 것처럼 그녀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따스한 기운을 담아 이렇게 덧붙였다. 로저 업전 씨, 신의 섭리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제3장. 스트레인지 양,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로저 업전이 그려진 초상화를 뚫어지게 보고 있을 때 그가 그녀를 향해 물었다. 바이올렛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로저 업전의 근심 어린 눈과 바이올렛의 묘하게 반짝이는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을 들어 올려 그들이 서 있는 곳 근처 문틀에 조심스럽게 가느다란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가세개의 문 기둥에 새겨진 홈을 가리켰다. 아드님의 키가 여기에 닿을 정도인가요? 저는 아이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로저는 어린 것이 맞습니다. 그 홈은 아내가 판 거예요. 그녀의 변덕스럽고 유치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죠. 그녀는 우리의 삶과 집 전체에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 홈은 자신의 키를 표시해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크게 웃었죠. 이 흔적은 이 저택이 썩 없어지거나 불에 탈 때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아내의 그 생각과 미소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로즈옵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은 다음 저택의 다른 곳을 보여주겠다는 듯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문에 새겨진 흔적을 생각하며 느리게 움직였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아내분도 키가 작은 편이었군요. 마치 저처럼 말이에요. 갑작스런 말에 로즈옵전이 얼굴을 찡그렸다. 평소 상황이었다면 바이올렛은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주제에 관련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었기에 바이올렛은 이렇게 물었다. 부인께선 저와 아주 달랐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외모나 체형 같은 거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정원에 있는 오빠에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저에게 물어보신 말에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미 실행해 주셨어요. 저택 모든 하인들에게 반나절의 휴가를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토록 자유롭게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고요. 그 밖에 필요한 건 여기 이 메모에 적어뒀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가 메모를 읽는 동안 그녀는 그를 지켜보며 가는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자신의 목을 매만졌다. 제가 거기에 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재빨리 중얼거렸다.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본 로즈옵전은 다소 놀란 듯 눈을 들어올리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심지어 목 끝까지 끓어오른 불편함의 표현도 입술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종이 위를 오갔고 그녀가 성급하게 재촉했다. 될까요? 바이올렛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로저의 손가락이 갑작스럽게 종이를 탁 접었다. 그건 마침내 바이올렛의 대담한 계획을 로저가 이해했다는 증거였다. 남자의 대답이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것들로 어떻게?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오빠 아서가 있는 정원으로 갈까요? 그리고 바다와 그 동굴로 연결된 벼랑을 보여주세요. 로즈옵전이 고개를 숙여 동의했다. 그리고 로저와 바이올렛은 산책을 하며 정원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던 아서를 만났다. 아서가 건네는 가벼운 농담 몇 마디를 제외하고 그들은 불안한 침묵 속에서 정원을 산책했다. 로즈옵전은 조금 전 바이올렛이 보여준 종이 위의 내용을 본 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걸 계획한 바이올렛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종류의 가을 꽃들이 화려하게 핀 멋진 정원을 지나쳐 마침내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넓게 펼쳐진 바다를 마주했다. 바이올렛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가벼운 경탄의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 해안가에 툭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를 보고는 그녀가 로저 쪽으로 몸을 숙여 조용히 속삭였다. 바로 그 벼랑인가요? 로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렛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너진 암초들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로저에게 아버지의 방 창문을 가리켜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창문 하나를 가리켰고 그녀가 그 창문에서 바다 쪽이 얼마나 잘 보이는 자리인지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얼굴이 점차 편안해지고 표정 속에 긴장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저택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넓은 정원 한쪽 구석에서 늙은 남자가 꽃을 뽑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은 누구죠? 바이올렛이 물었다.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택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하인이죠. 잘 됐네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좀 걸어봐요. 오늘 저녁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러죠. 나를 따라와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걸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온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인내심도 무척이나 강하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바이올렛이 뭔가를 의미하는 듯한 눈길로 자신의 오빠를 쳐다보더니 로저 옆으로 달려갔다. 그러는 동안 그 늙은 하인이 몸을 돌려 바이올렛을 바라보았다. 그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바이올렛은 무척이나 놀랐다. 늙은 하인의 얼굴에 걱정과 우울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에이브럼. 이 아리따운 숙녀에게 꽃 한 뭉치를 선물해 주겠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여전히 깨어 있으신가요? 그럼요, 도련님. 아직은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거든요. 밤 9시는 되어야 잠자리에 드세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죠. 아버님께서 에이브럼, 이제 자야겠어 라고 말하시면 시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에이브럼. 만약에 아버지가 제 시간도 아닌데 잠을 주무시거나 바다를 보지도 않고 침대에 누우신다면 아주 몸이 나쁜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도련님. 맞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기운이 거의 없으신 것 같군요. 보통 때보다도 손자와 시간을 덜 보내셨어요. 어쩌면 아이를 너무 일찍 데려와서 피곤해지신 것일 수도 있겠죠. 아버님이 늘 하시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손자분을 아버님의 방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버님께서는 변화를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택의 모든 하인들이 오늘 밤 반나절 휴가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감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내일이면 다 잊으실 겁니다. 저택 하인들 모두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들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저택엔 당신은 남아있죠. 에이브럼 당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무척이나 고맙군요, 도련님. 저야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그렇게 말하며 늙은 하인 에이브럼이 바이올렛을 흘끔 쳐다보았다. 반쯤 비치는 달빛 아래서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젊어 보였다. 에이브럼이 천천히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나를 보고 꽤나 놀란 듯 했어요. 여기에서 젊은 여자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럴 겁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부친께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아버님의 마음이 뺏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에이브럼 씨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어서요. 로저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그가 에이브럼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준비를 마치면 저는 저택의 서재나 어디쯤인가 앉아있다가 밤 8시 30분이 되면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 오빠 아서 역시 저와 함께 행동을 할 거고요. 저를 따라오진 마세요. 그냥 여기 정원에 서 있어요. 이곳이라면 저택의 오른편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면서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 복도에 있는 커다란 시계가 9시를 칠 때 재빨리 아버지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세요. 당신이 그때 보게 될 것이 모든 비밀을 밝혀줄 결정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서재로 들어갈게요. 로즈옥저는 서재에 앉아 벽난로 위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명료하게 들렸지만
주위에 사람은 없었다. 그의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가 입을 마음의 상처는 측정이 불가능할 것이었다. 조바심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가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이올렛 스트레인지가 지정한 그 장소로 움직였다. 아버지 방 창문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장소였다. 정원의 끝쪽이었는데 인동덩굴이 걸려있고 꽃들의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곳이었다. 아름다운 인동덩굴의 꽃들은 아버지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이었겠지만 현재로선 그를 거의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꽃향기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향기로 인해 떠오르는 추억들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들이 엮어온 모든 일들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흘러가는 동안 아버지의 여러 모습들이 생생하게 보였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로조의 눈에 비춰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다음 단계를 향한 고준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던 고집세고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인생의 선생님이자 조언자로서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가 쓰라린 변화가 찾아왔다. 로조는 그 남자의 기대를 거슬렀고 그 남자의 삶을 망쳤다. 그녀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가냘픈 하얀 손에 보석 반지를 끼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다. 그녀였다. 그녀를 이토록 명확하게 본 적이 있었던가. 남자를 유혹하고 끝내 한 남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온갖 매력으로 무장한 아름답고 작은 형체가 다시 한번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걸 본 그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드러내려는 이 비밀스러운 시험이 얼른 끝나기를 바랐다. 그는 아버지의 창문을 흘낏 보고는 바다를 향해 초조한 마음을 드러냈다. 바다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제잘거리는 잔물결 소리부터 거칠고 횡포한 파도 소리까지 바다가 부르는 노래에 담긴 그 모든 감정을 알아채곤 했다. 그러나 지금 바다는 그에게 뭔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저 파도 소리일 뿐이었지만 암울한 앞날의 운명이 저 깊은 바닷속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꼼짝할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 바다와 씨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복도 안쪽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던 종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9번 울리는 종소리는 그가 아버지의 방 창문을 살펴봐야 하는 순간이란 걸 알리는 소리였다. 보고 싶지 않아도 그는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했다. 아버지의 창문은 그 시각 여느 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창문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아버지의 형상은 수심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몸짓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행동 또한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커튼을 닫으려던 손도 평소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데 아니었다. 들어올린 손이 물러나고 편안한 몸짓은 점점 뻣뻣해지더니 굳어져 버렸다. 아버지는 이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히 텅 빈 하늘과 바다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로저 역시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그곳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 숨막히는 심정으로 마주했다. 아버지가 본 건 벼랑 위에 서 있는 유령이었다. 여자 유령. 그 유령은 아내가 죽던 밤, 그 운명의 밤에 입었던 그 옷을 똑같이 입고 있었다. 그녀는 강렬한 빛에 휩싸인 채 그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벼랑이 솟은 바위 양 끝에 매달린 듯 그녀의 두 손목은 고리 모양의 밧줄에 묶여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두드러지듯 빛에 휩싸인 그녀의 모습은 그 누가 보더라도 놀랄 광경이었지만 죄책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끔찍하고 두려운 광경이었다. 그때였다. 아버지 창문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상상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밤낮을 보낸 늙은 남자의 날카롭고 거친 비명소리였다. 모든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로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방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봐야 했다. 그러나 그곳엔 로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죄를 그대로 재현한 광경을 보고 수치와 공포로 넘어진 이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뒤에서 바닥으로 무너지는 또 다른 남자의 형체가 보였다. 늙은 하인. 그는 에이브럼이었다. 업존 가문의 충직한 수호자 에이브럼. 그들의 인생극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소박하고 인정 많은 하인이었기에 그 충격은 너무도 컸다. 그가 그날 밤 동굴에서 엿들은 자였다고. 그가 한 여자로 인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나를 보며 복수심에 들끓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살인이라는 큰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늙은 하인이 참회의 눈물로 자백하며 주인 호모업전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그런 에이브럼을 얼빠진 얼굴로 내려다보는 주인은 분명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감이란 표정이 번져갔다. 자비를 구하는 하인을 다독이며 주인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건 왜였을까? 아버지 역시 아들이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끔찍한 의혹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품은 의혹으로 두려워했던 것처럼. 로저는 진실과 비극으로 얼룩진 서로의 인생을 깨닫고 인동덩굴 꽃 덤불 속으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바이올렛, 너 참 대단하던데. 어떻게 그런 대담한 생각을 한 거야? 바이올렛과 아서는 이른 아침 로저 업존의 저택을 떠나 기차에 올랐다. 바이올렛이 오빠의 질문에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나 스스로도 놀라울 뿐이야. 내 손 좀 봐. 지난밤 오빠가 암초 사이에 숨어서 날 향해 불을 비친 후부터 계속 떨리고 있는 것 같아. 바이올렛의 손을 잠시 쳐다보던 아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건 오늘 아침 로저 업존이 저택을 떠나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바이올렛의 손등에 입맞춤을 남겼기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아서는 그 점에 대해선 아무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 늙은 아인 에이브럼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들었어. 그런 다음 새벽녘에 쓰러져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마 그는 지난 1년간 홀로 꾹꾹 숨겨왔던 죄책감 때문에 결국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럼 주인이 그 충직한 하인을 묻게 되겠지. 그러면 로저는? 그 어린 손자 말고 큰 로저 말이야. 글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바이올렛은 그렇게 말하며 기차 창가 바깥으로 펼쳐진 바다를 쳐다보았다.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이 낮게 깔린 구름과 싸우며 천천히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